안녕하세요. 하지소프트와 함께하는 입문자를 위한 윈도우 디바이스 드라이버, 저는 하지소프트의 이봉석입니다. 오늘은 입문자를 위한 윈도우 디바이스 드라이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2장 때 잠깐 배웠던 윈디버거를 활용해서 커널 덤프 파일을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입니다. 커널 덤프 분석. 이번 장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커널 덤프 파일과 그리고 어떻게 생성하는지, 생성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커널 덤프 분석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윈디버거 명령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커널 덤프 파일입니다. BSOD, Blue Screen of Death. 윈도우 커널 수준의 코드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또는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려고 한다면 윈도우는 그와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어하고자 이와 같은 BSOD라는 블루 스크린 화면을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보시면 왜 하필이면 영어일까? 그쵸? 한글이면 정말 좋을 텐데. 자, 이와 같은 블루 스크린은 절대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하는 개발자에게 정말 좋은 정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블루 스크린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미연에 어떤 코드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있고 그것을 바로잡음으로써 나중에 저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어해 준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는 덤프 파일이 발생되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덤프 파일을 분석을 해보자. 이번에 어떤 이유 때문에 덤프가 발생했을까? 보다 좀 더 긍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덤프 파일을 생성하려면 몇 가지 생성하기 위한 방법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윈도우에 보면 제어판에 모든 제어판 항목 그리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다이얼로그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고급 시스템 설정을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속성이라고 하는 다이얼로그가 따로 다시 화면에 나타나죠. 이 중에서 고급이라고 하는 탭에서 설정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시작 및 복구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다이얼로그 박스가 생성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로 이곳에 덤프와 관련된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커널 메모리 덤프, 그리고 덤프 파일은 윈도우즈 폴더의 memory.dmp,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주셔야만 덤프 파일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덤프 파일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드라이버를 개발해서 그 드라이버가 동작 중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덤프가 발생되겠죠. 그 덤프 파일을 만들기 위해선 바로 그 문제가 되는 컴퓨터, 타겟 컴퓨터, 그 컴퓨터에 이와 같은 설정이 사전에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커널 덤프 파일을 만들어 봅시다. 자, 앞에서 보신 것처럼 덤프 설정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키보드에 특정 키를 눌러서 덤프 파일을 임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윈도우에 사용되고 있는 현재 키보드 드라이버는 덤프 파일을 강제로 만드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PS2 키보드와 그리고 USB 키보드가 보통 대부분의 키보드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PS2 키보드는 이와 같은 레지스트리에 creation control scroll이라고 하는 변수값을 1이라고 해서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USB 키보드를 쓰시는 사용자는 이와 같은 키, 잘 보시면 PS2 키와 다르죠? 그 위치를 잘 확인하시고요. 이곳에 역시 마찬가지로 creation control scroll이라는 변수값을 1이라고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설정을 하신 다음에 반드시 재부팅을 하셔야 됩니다. 이후에 내가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덤프 파일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컨트롤 키를 꼭 누른 상태에서 그 상태로 오른쪽 위에 있는 스크롤러 키를 따닥
하고 두 번 클릭하는 겁니다. 즉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다른 손가락으로는 스크롤락을 따닥 하고 두 번만 두드리시면 바로 덤프 파일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통 덤프는 이와 같이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써 덤프가 발생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우리가 이번 시간에 윈디버거를 통해서 덤프 분석을 하도록 우리가 유도하기 때문에 임의로 쉽게 덤프 파일을 만들어서 그리고 사용하는 그런 방법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는 윈디버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는 윈도우용 디버거 프로그램입니다. 사용자 레벨과 커널 레벨에서 동작하는 코드를 모두 디버깅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거기에 또한 커널 덤프 파일을 분석하는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이때 윈디버거는 심서버라고 하는 이와 같은 DLL을 이용해서 심볼 서버 사이트, 즉 이와 같은 사이트로부터 다양한 표준, 타임스탬프, CRC 또는 사용되고 있는 프로세스 버전,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적당한 디버거 심볼 파일을 자동으로 다운로드해서 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심볼을 퍼블릭 심볼이라고 부르고요. 윈디버거는 이와 같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심볼 설정만 해두시면 이렇게 편리하게 외부로부터, 즉 외부 서버로부터 다양한 심볼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심볼을 설정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볼 설정을 하기 위해선 폴더를 생성하는데요. 여기서는 임의의 폴더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제가 C 드라이브에 sim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 폴더를 앞으로 저는 로컬 프라이빗 심볼을 보관할 폴더로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하위에 또다시 웹sim이라는 폴더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폴더는 퍼블릭 심볼, 즉 외부의 서버로부터 우리가 다운받아서 사용할 그 퍼블릭 심볼이 보관될 폴더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심 폴더 아래다가 웹심을 둔 이유는 앞으로 윈디버거에서 C 드라이브의 sim이라고 하는 이 폴더를 지정을 하게 되면 이 폴더 아래에 있는 모든 폴더들이 심볼 폴더로서 유효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게 이렇게 심볼 외부 인터넷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심볼들은 이렇게 C 로컬에 있는 심 폴더 아래다가 설정함으로써 간단하게 심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별도로 각각 두셔도 되지만 제 경험상 sim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곳 아래다가 또다시 폴더를 만들어서 웹심을 보관하는 게 훨씬 사용하기가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폴더를 생성하시고 나면 윈디버거의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방금 생성하신 그 폴더를 등록하셔야 되는데, 그 폴더 등록 방법은 바로 그림에서처럼 심볼 파일 패스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고 이곳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장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중간에 세미콜론을 통해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곳의 세미콜론은 더하기, 즉 앞에 거와 그리고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나눠보자면 먼저 앞부분에 C 드라이브에 sim이라는 폴더가 보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할 심볼 폴더다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 srv라는 이름 옆에 별표 그리고 별표, 잘 보시면 별표와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와 별표 사이에 어떤 폴더의 경로를 두고 있죠? 네, 결국 앞에 쓰셨던 웹심볼 폴더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웹심볼 폴더를 이렇게 지정함으로써 뒤따라오는 이와 같은 사이트로부터 자동으로 심볼을 다운받아서 바로 웹심이라는 폴더에 보관하겠다라고 하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심볼 서치 패스라고 하는 이 다이얼로그의 내용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심볼은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커널 덤프 파일 열기. 자, 이제 커널 덤프 파일의 위치를 찾아가서 실제로 생성된 그 커널 덤프 파일을 직접 여는 작업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픈 크래시 덤프라는 메뉴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생성됐던 바로 이 메모리 덤프 파일을 직접 찾아서 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커널 덤프 분석과 느낌표 어널라이즈 V. 커널 덤프 파일을 여러분들이 열어서 덤프가 왜 발생했을까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이때 윈디버거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느낌표 어널라이즈 V라는 명령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덤프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제가 특정 폴더에 담겨져 있는 memory.dmp 파일을 윈디버거를 통해서 열었을 때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덤프 파일이 실제로 어떤 윈도우즈 OS의 버전에서 생성된 덤프인지를 알려주고 있죠. 자, 이렇게 덤프 파일이 열린 뒤에 적당한 심볼들이 로딩이 된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는 프롬프트에 여러분들이 명령을 줄 수가 있는데, 이때 느낌표 Analyze V와 같은 명령을 한번 주도록 해봤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느낌표 Analyze V 하면 버그책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1차적으로 윈디버거가 분석한 덤프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표가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 장으로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느낌표 Analyze V라는 명령어를 이렇게 주신 거 꼭 기억하시고, 이때 나오는 결과가 분석 결과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Manually Initiated Crash 이와 같은 어떤 echo 2라고 하는 코드가 나오는데요. 이 코드는 이 덤프가 왜 발생했는지, 블루스크린이 발생하는 원인을 나름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규정한 표준 코드예요. 자, 근데 저희가 지금 발생시킨 이 덤프는 키보드를 눌러서 임의로 사용자가 발생시킨 덤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덤프 코드의 내용이 이처럼 Manually Initiated Crash, 사용자가 직접 수작업으로 발생시킨 크래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같이 전달되는 아구먼트 값도 이제 버그책 코드와 함께 파라미터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꼭 같이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이어서 계속 나온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화면에서 우리가 보면 follow-up IP 해서 이와 같은 라인이 보이죠? 이곳이 보통은 덤프 파일이 발생한 그 원인이 되는 코드, 어떤 코드 때문에 덤프가 발생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위치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보호모드 아키텍처의 특징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 덤프가 발생된 위치 말고 그 덤프가 발생된 그 위치 바로 다음 위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특징 때문이니까 꼭 이 위치가, 즉 여기서 나타낸 이 위치에 있는 이 명령어가 덤프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바로 전에 어떤 행동이 덤프를 일으켰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직접 개발하시고 여러분들의 드라이버 심볼을 같이 올리시고 여러분들의 소스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때 여러분들이 어느 라인에서, 여러분 드라이버 코드 어느 라인에서 문제를 일으켰는지가 정확하게 짚어집니다. 따라서 보통은 이 단계에서 이렇게 느낌표 어널라이즈 V라고만 쳐도 거의 대부분 문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이 화면만 딱 보시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 드라이버 소스를 열어서 내가 잘못된 곳을 찾아가서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윈디버거가 만능은 아니죠. 윈디버거라 하더라도 완벽하게 코드를 분석해 준다는 것을 꼭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윈디버거를 사용하는 보다 더 다양한 명령어들을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금 덤프를 우리가 느낌표 어널라이즈 V라는 명령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여거셈블리 뷰라고 하는 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콜스택 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콜스택 뷰를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가장 위에 나와 있는 이것이 바로 현재 덤프가 발생됐을 때 당시의 콜스택입니다. 파라미터들이고 리턴될 정보죠. 그 다음이 돌아갈 위치, 그 다음이 또 돌아갈 위치, 즉 현재 콜스택 상에서 어디쯤에 현재 해당하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콜스택입니다. 그리고 디스어셈블리를 눌러보시면 현재 문제가 발생했던 덤프가 발생한 그 라인, 덤프가 발생했던 그 주 원인을 제공했던 그 위치의 코드 주변으로 이렇게 디스어셈블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디스어셈블리는 콜스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콜스택 상에서 원하는 항목을 찾아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그 위치로 디스어셈블리가 바뀝니다. 이렇게 디스어셈블리 창이 계속해서 콜스택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만약에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드가 여러분들이 개발하신 코드가 이 사이에 걸쳐 있었다면 여러분의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더블 클릭함으로써 문제를 발생시킬 당시에 콜스택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코드가 어떠한 지역 변수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와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커널 분석을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느낌표 Analyze V 이와 같은 명령은 당연히 중요한 명령이겠지만 이외에 몇 가지 명령을 더 알고 계시는 게 유리합니다. 윈디버거가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분석해 주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명령을 쳐보면서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커널덤프 파일을 열어서 우리가 윈디버거 명령어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어떤 명령어들이 커널 분석에 도움이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DT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DT는 Display Type, 어떤 스트럭처의 포맷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통 심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심볼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트럭처, 자료 구조들의 어떤 포맷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로 이 DT입니다. 우리가 어떤 메모리의 현황을 디버깅 한다는 것은 결국은 심볼이 없이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2장에서 배웠죠. 따라서 우리가 심볼이 충분하다면 그 심볼의 도움을 받아서 알려져 있는 스트럭처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스트럭처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DT라고 하면 지금 보시면 언더바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구조체의 내용을 한번 펼쳐봐 달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내용이 바로 이 프로세스, 윈도우즈에 사용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중요한 구조체가 바로 이 프로세스인데요. 이 프로세스 구조체의 포맷을 우리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레드는 스레드를 나타내는 구조체로서 사용이 되는데요. 이 스레드의 구조체의 포맷도 마찬가지로 DT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와 같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명령어에 대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윈디버거를 쓰면서 가장 좋은 기능이 저는 DT라고 생각합니다. 이 DT만 제대로 쓸 줄 알아도 메모리의 현재 상태를 보고 이 상태가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이 구조체에 정확하게 씌워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그런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느낌표 프로세스. 느낌표 프로세스는 현재 프로세스의 이 프로세스와 그리고 이 프로세스 외에 속해 있는 스레드의 이 스레드를 모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즉 지금 동작 중인 프로세스, 현재 동작 중인 프로세스의 스레드, 현재 동작 중인 프로세스와 그에 속해 있는 스레드, 이것들을 모두 보여준다는 거죠. 잘 보시면 이곳에서 프로세스, 요 위에 부분에 있는 게 바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작 중인 프로세스는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가 되는 거고요. 그 아래 스레드들이 많이 보이죠?
스레드 이와 같이 이 프로세스에 속해 있는 스레드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보를 확인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옵션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표 프로세스 한 칸 띄고 0 그리고 또 한 칸 띄고 0 이와 같이 명령을 주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유휴 프로세스, 즉 아이들 프로세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동작 중인 프로세스들이 전부 한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시스템이라 이름의 프로세스, SMSS, CSRSS, 그리고 WinInit, 서비스, WinLogon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프로세스들이 쭉 나오죠. 이와 같이 현재 아이들 프로세스를 제외한 나머지 동작 중인 모든 프로세스를 한눈에 보는 그런 명령이 느낌표 프로세스 00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한번 프로세스 하나를 지칭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프로세스 중에서 제가 선택한 프로세스를 보면 SMSS라는 프로세스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프로세스의 주소값이 어떤 값인지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85 에코 6 에코 D40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이 프로세스의 이 프로세스 주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소 값을 그대로 사용해서 느낌표 프로세스 이번에는 한 칸 띄고 85 에코 6 에코 D40 이렇게 직접 프로세스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정한 프로세스 SMS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의 이 프로세스와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스레드, 이 스레드가 모두 보여지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이 프로세스, 이것이 바로 프로세스가 되고요. 그리고 이 프로세스에 속해 있는 스레드, 이것이 이 스레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들 알겠지만 윈도우에서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복수개의 스레드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스레드들,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화면처럼 프로세스에 속해 있는 스레드들은 계속해서 밑에 출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pull used라는 명령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pull used는 현재 프로세스가 동작 중에 있어서 어떤 메모리 풀을 사용하려고 할 때 그 풀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풀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확인할 때, 그럴 때 pull used를 쓸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 먼저 pull used라는 명령을 썼을 때 왼쪽에 자, 태그라는 게 보이죠? 태그, 4바이트의 태그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태그가 존재하는 그런 풀은 우리가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메모리를 할당해 쓰실 때, 그럴 때 태그를 옵션으로 주시게 되면 그 주신 옵션이 바로 이렇게 윈디버거에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내가 설정했던 태그를 가진 풀이 여전히 남아있네, 아직도 사용 중이네, 이렇게 우리가 메모리가 어디서 누수가 현상이 발생된다든지 그랬을 경우를 금방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메모리를 할당해 쓰실 때 태그를 줘서 메모리를 할당했다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태그가 같이 출력되는 이런 사실을 보고 여러분들의 메모리가 지금도 사용 중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해제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참고로 느낌표 풀 유스드를 옵션 없이 그냥 쓰시면 전체 프로세스, 시스템 전체에서 사용하거나 풀에 대한 정보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자, 이때 자, 풀의 정보는 크게 non-paged 풀과 그리고 paged 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시고 지금 어떤 태그에 어떤 풀들이 얼마큼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느낌표 핸들입니다. 우리가 핸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프로세스 종속적인 개념입니다. 핸들은 프로세스 종속적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세스는 또 다른 프로세스의 핸들을 직접 접근할 수가 없죠. 따라서 우리가 느낌표 핸들이라고 주시면 이때 나오는 핸들은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 이미지가 시스템이라는 얘기는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프로세스를 말하는 거고요. 그 프로세스 내에서 현재 사용 중인 모든 핸들들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처럼 보시면 왼쪽에 0004, 0008,
000C 이와 같은 값들을 우리는 핸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핸들과 그리고 옆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전부 묶어서 핸들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런 자료 구조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고급 과정으로 올라가게 되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은 현재 프로세스에 이 프로세스 정보를 뒤져서 그 프로세스 정보 내부에서 핸들 테이블을 직접 찾을 수도 있고요. 이걸 통해서 특정 핸들에 대한 실체 오브젝트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다 더 고급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해당하는 이 오브젝트 실체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참조 횟수 이런 것들도 마음대로 고칠 수가 있다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입문자 과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느낌표 핸들이라는 기능이 있다는 것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느낌표 IDT라는 그런 명령이 있는데요. 우리가 IDT는 인터럽트 핸들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USB나 1394와 같은 클라이언트 드라이버를 만들 때는 사용되지 않지만 보통 PCI 또는 PCI 익스프레스와 같은 드라이버를 개발한 경우에는 하드웨어 인터럽트를 다뤄야 될 일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인터럽트 핸들러에 대한 정보는 이와 같은 느낌표 IDT라는 명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왼쪽에 나와 있는 값을 우리는 벡터라고 합니다. 인터럽트 벡터라고 하고요. 자, 보시면 인터럽트 벡터 중에서 37번, 51번, 52번, 그리고 71번, 82번, 92번 이와 같은 벡터들은 가만히 보면 오른쪽에 한 줄씩 나타나죠. 자, 이것은 그 벡터를 사용하는 인터럽트 핸들러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보시는 것처럼 인터럽트 벡터 중에서 62번에는 한 줄, 두 줄, 세 줄, 그리고 또 A2번, 인터럽트 A2번도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그렇죠? 이와 같이 여러 개의 핸들러들이 같은 벡터를 사용하고 있죠. 우리 이것을 인터럽트 공유라고 합니다. 보통 PCI 익스프레스나 PCI 인터럽트들은 핀 방식의 핸들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터럽트 핀 방식에서는 이와 같이 공유 핸들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럽트 핸들러가 어떤 벡터를 두고 다른 핸들러들과 공유가 되어 있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LM입니다. 자, LM은 현재 메모리에 상주하고 있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그리고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심볼들에 대한 정보, 이것들을 한눈에 보여주는 게 바로 LM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LM이라고 치시면 나와 있는 내용처럼 먼저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대한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대한 연결된 심볼이 어느 폴더에 있다라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심볼들은 전부 웹심이라는 폴더로 되어 있는 걸 보니 우리가 심볼 설정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우리가 다운로드 돼서 사용되는 심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일곱 번째로 느낌표 DRV OBJ, 우리가 드라이버 오브젝트라고 하는 정보를 확인할 때 쓰는 느낌표 DRV OBJ가 있는데 이것은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드라이버 오브젝트 정보를 확인할 때 쓰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느낌표 DRV OBJ 하고 한 칸 띄고 USB 허브라고 줬죠. 결국은 USB 허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드라이버의 드라이버 오브젝트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이와 같은 방법을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드라이버 오브젝트는 사실 그 내용이 훨씬 더 많죠. 여기서는 그 많은 내용을 전부 다 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간단한 내용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디바이스 드라이버 오브젝트에 속해 있는 디바이스 오브젝트들이 많죠. 자, USB 허브는 굉장히 많은 PDO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이와 같은 디바이스 오브젝트들이 USB 허브에 속해 있는 그런 디바이스 오브젝트들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우리 드라이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드라이버 오브젝트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배웠던 DT라는 명령어 기억나시죠? 자, DT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어떤 구조체의 타입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지금처럼 어떤 메모리의 내용을 구조체에 씌워서 그 값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윈디버거를 사용할 때 저는 이 기능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을 보시면 dt 한 칸 띄고 언더바 드라이브 오브젝트, 자, 구조체 이름입니다. 그리고 한 칸 띄고 주소. 자, 이 말은 결국 해당하는 주소를 찾아가서 그 주소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마치 드라이브 오브젝트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펼쳐봐라. 어때요? 대충 봤을 때 이게 맞는 값인지 틀린 값인지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으시겠지만 지금 보시면 드라이버 네임이라는 곳에 이와 같이 뚜렷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영문이 찍힌 걸 보니 정확하게 드라이브 오브젝트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우리가 이 주소는 어떻게 줬을까요? 85FC58D8. 이것은 당연히 앞에서 느낌표 DRB OBJ를 쳤을 때 USB 허브를 쳤더니 이곳에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주소 값이 보이죠? 85FC58D8. 그래서 이 값이 드라이브 오브젝트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보신 것처럼 dt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 값을, 그 주소 값을 정확하게 드라이버 언더바 오브젝트라는 구조체에 씌워서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USB 허브 드라이버의 드라이버 오브젝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자, 이 구조체의 세 번째 필드를 보면 디바이스 오브젝트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디바이스 드라이버 구조체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 필드의 의미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수많은 많은 생성한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있겠지만 그 디바이스 오브젝트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생성한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바로 이곳에 담겨집니다. 앞에서 보셨던 USB 허브 드라이버는 보신 것처럼 아주 많은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많은 디바이스 오브젝트 중에서 가장 최근에 이 드라이버가 만들었던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바로 여기에 이렇게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dt 명령을 써서 바로 이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한번 구조체에 씌워서 그 결과를 보도록 해보죠. 자, 앞에서 보셨던 디바이스 오브젝트, 즉 868D8028이라고 하는 이 주소 값을 실제로 dt라는 명령을 통해서 구조체 언더바 디바이스 오브젝트라는 이름으로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내용이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USB 허브 드라이버가 최근에 생성한 디바이스 오브젝트에 대한 내용이 이와 같은 내용이라는 것인데 이때 잘 보면 자, 드라이브 오브젝트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디바이스 오브젝트 안에는 드라이브 오브젝트라는 변수가 있고요. 이 드라이브 오브젝트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85FC58B8. 그쵸? 자, 바로 이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자,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드라이브 오브젝트는 자신을 만들었던 드라이브 오브젝트를 가리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디바이스 오브젝트는 현재 이 드라이버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드라이브 오브젝트는 당연히 이곳을 가리키는 게 맞겠죠. 지금은 설명하지 않지만 나머지 디바이스 오브젝트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 드라이브 오브젝트를 가리키는 드라이브 오브젝트라는 필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전부 다 똑같은 USB 허브라는 이름을 가진 드라이버가 만든 디바이스 오브젝트라고 가정하면 말이죠. 자, 두 번째 필드가 있죠. 두 번째로 next device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자, 이 next device를 한번 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자, next device는 바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바로 이전에 생성한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주소를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결국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그 드라이브 오브젝트는 누굴 가리켰습니까? 가장 최근에 만든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가리켰었죠. 근데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next device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이전에 생성된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생성한 모든 디바이스 오브젝트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도 역시 오늘 배우시는 dt라는 명령을 통해서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효과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데이터를 보는 db, dw, dd, 그리고 dq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것은 거의 유사한 명령어들이죠. 어떤 데이터의 내용을, 메모리의 내용을 바이트 단위로 보고 싶을 때 db라고 주는 거고요. 워드 단위로 보고 싶을 때 dword, 즉 dw라고 주는 거고요. 더블워드 단위로 보고 싶을 때 이럴 때는 dd, 그리고 같은 주소의 내용을 64비트 단위로 보고 싶을 때 이럴 때 q워드 단위로 보겠다. 그러면 dq. 이와 같은 명령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메모리의 내용을 굳이 dt를 통해서 구조체에 씌우지 않고도 이렇게 그냥 메모리에 펼쳐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살펴볼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째입니다. 자, 10번째로 이걸 모르면 안 되겠죠. 바로 .reload .reload /a라는 그런 명령인데요. 이것은 심볼을 메모리로 로드 시켜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다 보면 윈디버거의 심볼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때는 그 순간 프롬프트에서 .reload 나누기 a/a라고 주시면 다시 심볼을 재로드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합니다. 물론 이때는 필요한 심볼만 다시 가져오기 때문에 네트워크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분석하고 있는 이 덤프 파일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심볼, 필요한 심볼 이런 것들만 다시 서버로부터 가져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윈디버거를 사용해서 실제 덤프 파일을 분석하는 모습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윈디버거를 실행시켰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 윈디버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자, 메뉴를 통해서 덤프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심볼 설정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C 드라이브의 sim이라는 폴더, 그리고 세미콜론 뒤에 srv라는 명령어와 함께 별표와 별표, 별표와 별표 사이에는 우리가 웹 심볼을 담아둘 폴더 이름, 그리고 이어지는 곳에는 바로 외부에 있는 그 서버 주소,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덤프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크래시 덤프. 자, 저는 미리 준비된 덤프가 있습니다. memory.dmp가 있죠? 자, 이 덤프 파일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덤프 파일을 열었을 때 나오는 초기 화면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덤프 파일은 윈도우즈 7 커널 버전 7601번 버전에서 만들어졌다. 서비스 팩까지 명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덤프 파일이 이렇게 어떤 심볼을 가져야지만 된다는 것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이렇게 같이 표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볼이 실제 로드가 돼서 제대로 가져왔다면 우리가 분석이 가능할 텐데요. 우리가 오늘 배웠던 명령어 중에서 느낌표 analyze v 라는 명령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낌표 analyze v 라는 명령을 줬더니 자, 어때요? 왼쪽 아래에 보시면 busy 무언가 작업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이 분석 작업입니다. 자, 윈디버거가 프롬프트를 나타내지 않고 이렇게 busy라고 놔뒀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냥 지켜보고 계셔야 돼요. 물론 멈추고 싶을 땐 컨트롤 브레이크 키를 눌러도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대로 그냥 놔두시면 분석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분석이 됐습니다. 자, 벅책 어널리시스. 자, manually initiated crash라고 하는 벅책 코드가 눈에 보이고 있고요. 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이 라인에서 덤프가 발생했다. 즉, 현재 그 당시에 콜스택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렇죠?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분석이 되었다면 이 상태로 한번 콜스택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스택은 뷰에 자, 콜스택 창이 보이죠? 자, 콜스택 창을 누르면 이처럼 콜스택이 나타납니다. 보통 개발하실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그 탭을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클릭을 한 상태로 씁니다. 이게 좀 익숙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좀 더 많은 내용을 우리가 파라미터를 볼 수가 있어서 어떤 함수가 호출됐을 당시에 파라미터는 어떤 값들이 사용됐구나를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베이스 포인트라는 레지스터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 파라미터 이것이 바로 리턴 주소입니다.
리턴 주소고, 세 번째부터가 첫 번째 파라미터, 두 번째 파라미터, 세 번째 파라미터. 즉, 이 함수가 호출됐을 때 파라미터가 어떤가를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죠. 자, 동시에 이번에 디스어셈블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어셈블리 뷰를 자, 보시는 것처럼 자, 현재 위치가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 제가 이거 콜스택을 다른 곳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 자, 바뀌죠. 더블 클릭. 바뀝니다. 그렇죠? 바뀌죠. 자, 이렇게 우리가 콜스택에 해당하는 위치를 선택해서 더블 클릭하시면 그 당시의 코드로 우리가 역어셈블러 코드가 이렇게 이동이 되고요. 만약 이것이 여러분들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관여하고 있는, 여러분이 작성한 드라이버 소스가 관여하고 있는 콜스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소스의 정확한 위치가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기본적인 명령을 살펴봤고요. 자, 오늘 배웠던 명령어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낌표 drv obj. 자, 드라이브 오브젝트를 우리가 확인할 때 쓰는 명령어였죠. 자, USB 허브라고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USB 허브라고 하는 이 드라이버에 대한 드라이브 오브젝트를 찾아보자. 자, USB 허브라는 이름을 가진 드라이버의 드라이브 오브젝트는 이 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아래는 이렇게 디바이스 오브젝트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중에서 자, 특정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서 이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구조체를 dt라는 명령을 통해 언더바 디바이스 오브젝트라는 명령을 줘서 이렇게 직접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소의 값이 디바이스 오브젝트라면 정확하게 구조체에 씌워서 그 값이 화면에 나타나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가 넣었던 이 주소 값이 디바이스 오브젝트는 구조체에 씌워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면 next device, 현재 디바이스 오브젝트보다 이전에 만들어진 디바이스 오브젝트에 대한 포인터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오브젝트, 즉 지금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든 바로 그 드라이브 오브젝트를 나타내는 포인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dt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자, 우리가 느낌표 프로세스가 있었죠. 자, 느낌표 프로세스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낌표 프로세스 주니까 사실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많죠. 이것은 지금 현재 프로세스에 속해 있는 스레드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프로세스와 함께 여러 스레드들이 같이 한눈에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 덤프는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가진 프로세스가 현재 프로세스일 때 발생된 덤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가진 프로세스가 나타나는 거고요. 거기에 속해 있는 스레드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세스 명령어 중에서 느낌표 프로세스 0,0이라는 게 있었죠. 자, 이것은 자, 아이들 프로세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간략하게 전부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전부 현재 동작 중인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가 되겠죠. 자, 이 중에서 특정 프로세스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이 중에서 자, 오디오 디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오디오 디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서비스에 프로세스를 클릭을 하고 이것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다. 프로세스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세스와 그리고 그 프로세스에 속해 있는 스레드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제가 현재 선택한 프로세스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세스 인포메이먼트 정보와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스레드에 대한 정보들이 상세히 하나씩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스레드가 많기 때문에 각각의 스레드에 대한 이름과 주소와 그리고 그 스레드에 속해 있는 콜스택 정보까지 이렇게 한눈에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reload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reload /a 그러면 심볼을 다시 로드하는 그런 기능이라는 것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장에서는 입문자를 위한 디바이스 드라이버 2장에서 배웠던 커널 디버거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좀 부족했던 내용들을 추가로 설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윈디버거를 통해서 우리가 커널 덤프 파일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윈디버거는 아주 훌륭한 커널 덤프 파일 분석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윈디버거 프로그램이 덤프 파일을 분석해주는 기능은 보통 느낌표 analyze -v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명령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윈디버거가 1차적인 분석을 해줍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덤프 파일을 단지 열어서 심볼 설정만 정확하게 해주셨다면 그 뒤에 덤프 파일을 열어서 느낌표 analyze v라고 하는 명령만 주시면 대부분의 분석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분석이 올바르지 않을 때, 분석이 잘 안 될 때, 그때가 문제는 거죠. 따라서 그런 경우엔 이제 여러분들의 개발자들의 능력에 따라서 소비한 시간에 따라서 내가 이 분야에 뛰어든 어떤 경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좀 종합적으로 접목이 되어서 본인의 어떤 능력에 따라 우리가 덤프를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가 덤프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윈디버거가 지원하는 여러 명령어들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이번 시간 이후에 혹시 여러분들이 윈디버거를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덤프 파일을 먼저 만드세요. 그리고 그 덤프 파일을 심볼 설정을 한 뒤에 윈디버거를 가지고 덤프 파일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양한 명령어들을 한번 쳐보시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윈디버거에서 아주 유용한 명령어들만 살펴봤지만 여러분들이 윈디버거의 기본적인 명령어들은 보시는 것처럼 헬프 메뉴에 도움말 기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도움말을 열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던 더 많은 명령어들이 있어요. 이것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공부해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명령을 직접 알고 있다 할 때는 바로 3개를 눌러서 이처럼 느낌표 프로세스 또는 DT 또는 느낌표 IDT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운 명령어를 직접 쳐서 그 명령어가 어떤 명령어고 그리고 파라미터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는지 예시 코드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하시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10장이 끝났네요. 이 동영상 시리즈가 여러분들 청취하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른 동영상 시리즈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꼭 곧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재소프트 이봉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